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6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업체 3곳을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쓴 남동발전 등은 고의성이 없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리고 보험료도 지금보다 더 오래 내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2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법원에 내달라고 한 5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단 3건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 신문을 마쳤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 등을 놓고 양쪽의 말이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단 등 대규모 방북단이 오늘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고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같은 길을 통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수사 대상이 된 9건 가운데 7건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방식이었는데 돈벌이를 위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10달이 걸렸습니다. 수사 중이라 막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정부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들여온 건 3명의 수입업자입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세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실어가면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꼼수를 쓴 겁니다.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북한 상품을 러시아로 중개무역한 대가로 석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과정에 현금이 쓰이지 않아 외환 전산망에서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북한산 석탄과 선철은 총 3만 5천 톤 규모 66억 원어치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 석탄값이 떨어지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들여온 것이란 게 관세청의 추정입니다. 관세청은 3명의 수입업자와 관련 법인 3곳에 대해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 데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러시아와 공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이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한 기관을 함께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3척을 억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관련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신뢰한다고 언급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We trust when they say that they will investigate, that they will investig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lly and long-standing partner of ours, and we closely coordinate with that government.
특히 한국 남동발전의 경우 북한산 석탄인 것을 모르고 사용해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조차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최종 사용처인 남동발전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혐의가 드러난 선박들에 대해 입항을 제한하고 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허 기자, 지금 정부 입장은 이번 사건을 수입업자의 일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이 정부 스스로 이 논란을 키웠다는 부분,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위장이 돼서 한국에 들어온 게 지난해 10월인데 왜 이번 발표까지 10개월이나 걸렸냐 이겁니다. 특히 이번에 석탄 반입에 활용된 배로 적발된 이 진릉호의 경우에는 이 최근에도 포항에 들어왔는데요. 지난 4일 입항을 해서 지난 7일에 출항을 했는데 이 관세청은 이 진릉호가 실콘 석탄이 이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 만에 사실을 확인한 건데 왜 이번에는 이 수사 발표에 10개월이 걸렸느냐 이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늑장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비판의 요지인 건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억울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왔던 진릉호와 이 사건 전체를 수사했던 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해명 결과를 따로 냈는데 이번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야당에선 이 관세청이 이미 지난 2월에 이 북한산 석탄으로 결론을 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었으니까 정부가 쉬쉬한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예. 자, 야당이 그런 입장이어서 이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당은 정부가 이제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도적으로 묵인을 하거나 방조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이 정부는 일단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를 했는데 그중에 당연히 석탄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한 뒤에도 이명박 정부 때 6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가져다 쓴 우리 기업이 이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 아니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거래를 한 우리 기업도 역시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그 우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북한산 석탄 문제가 불거지고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거나 미국 조야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석탄의 이 최종 소비자인 남동발전이나 이 거래 과정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준 은행도 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어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거나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허진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이 오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중요하겠죠.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정상이 빨리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의 윤곽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 준비를 공식 제안한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북한의 정부 수립일인 구구절 이전인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추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청와대 측은 남북 간 다양한 연락 통로로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남북 정상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준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했던 평양이 유력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나옵니다. 청와대 측은 평양 개최가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을 여는 게 우선이라 장소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이 기존 합의대로 평양으로 할지 다른 곳을 제안할지는 고위급 회담에서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유소년 축구선수단과 관계자 등 168명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모두 같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는데 우리 민간인이 육로로 평양에 간 건 7년 만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북한 대표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들어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조선직업 총동맹 선수단과 관계자들입니다. 1999년 평양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이번이 4회째로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연습은 많이 하셨습니까? 연습은 동포들 찾아가는데 연습하겠습니까? 선수단은 내일 오후 4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각각 친선 경기를 벌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도착하고 3시간 뒤 이번엔 우리 유소년 축구단과 참관단 등 168명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민간인이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는 건 2011년 이희호 여사 방북 이후 7년 만입니다. 북한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딱 들어가자마자 와 진짜 대박 이런 소리 나올 것 같고 막. 차량 7대에 나눠 탄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19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법원에 추가로 청구한 2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 사건이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뒤 검찰이 지금까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4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발부된 건 단 3건뿐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조차 제 식구 감싸기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접촉하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위안부 민사소송 문건 등을 작성해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먼저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해선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외교부와 접촉한 판사들에 대해선 업무 협의를 넘어 다른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판사 인사 자료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모 판사 등 2명이 검찰 조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선 해당 법관들 자료는 행정처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피의자들 입장을 대신 말해준 것 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도 수사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마치 구속영장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영장을 심사하고 관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는 번번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사법농단 정황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 선고기일과 판결문 작성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지휘 라인을 따라 각종 지시가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전달됐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가 아니라 법원 자체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인데 이런 진술을 듣고도 법원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에 소속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를 박탈했고 의원들은 이에 맞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중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2015년 9월 가장 먼저 선고될 예정이었고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규진 전 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재판 담당 판사의 동기인 A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을 미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상임위원은 최근 법원 자체 조사에서 박병대 행정처장과 임종원 차장의 뜻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예정됐던 선고 날짜가 국정감사 기간이라 정치권 공방 등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후 재판은 실제 2015년 11월로 미뤄졌습니다. 또 판결문엔 행정처의 의견대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판결문에 관련 문구를 넣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상임위원은 이런 특조단 조사 내용이 알려지자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설정 총무원장이 퇴진을 앞두고 주요 직책 인사를 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에 임명된 성문 스님이 논란 일자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불교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조계종 내부가 전현직 총무원장의 힘겨루기로 상처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총무원장이 퇴진하면 대행 자격으로 조계종을 이끌어갈 새 총무부장 성문 스님이 임명장을 받고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성문 스님은 잘해보려 했지만 역량이 부족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지만 설정 스님의 퇴진을 원하는 종회 의원 스님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정 스님은 오는 16일까지는 물러나겠다면서도 종단의 난관을 극복하겠다며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향후 총무원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됐는데 성문 스님의 사퇴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측은 아직까지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불교계에선 이 과정에 전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설정 스님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설정 스님은 지난해 10월 자승 스님의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향후 총무원장 구도를 두곤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계 개혁을 요구해온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자승과 설정 스님의 힘겨루기에 한국 불교만 상처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이 교단 결정을 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신학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강점기 기독교의 신사참배 이후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습 목사에게 교단을 떠나라는 공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이 오늘은 학교가 아닌 교단 총회 앞에 모였습니다.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을 탈퇴하십시오. 탈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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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교단의 결정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성교회와 총회재판국이 통합교단의 정신과 원칙을 무너뜨렸기에 일제시대 기독교 신도들이 신사를 참배했던 치욕적인 역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기 때문에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목회자연대는 판결 다음 날 교단이 합법적인 세습에 길을 열어줬다며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재판에 참여했던 15명 중 6명은 교단 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준 김삼환 목사에게 교단을 떠나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라진 고령화 속도 탓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거나 더 많이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2057년으로 3년 당겨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지고 성장률도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받는 돈을 줄이거나 내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더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5%가 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40년을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 평균 연금액은 월 52만 원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는 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1998년 3%포인트 올린 뒤 20년간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단계적으로 3에서 4%포인트 올리려는 겁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겁니다. 이런 방안을 놓고 17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연금 보험료를 65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안은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동안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단 2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두 번째 개혁은 약간 손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이 3%였습니다. 40년 가입하면 생애 평균 임금의 70%를 줬습니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금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후 1998년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60%로 내렸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5세까지로 높였습니다. 2007년 두 번째 개혁된 보험료율은 손도 대지 못하고 받는 돈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연금 구조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금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국민연금 적립액은 634조 원, 2040년 초반 2,500조 원까지 늘어났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들 거란 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금리 등 미래 거시 경제 지표도 어둡습니다. 기존의 찔끔 손질이 아닌 대규모 개혁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국가가 보험료를 받아 굴리다 나중에 수령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적립 방식을 근로세대에게 보험료를 거두어 곧바로 노년세대에게 주는 부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이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부가 방식은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노동계는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정년보다 빨리 떠나는 현실 탓에 실제 수령액이 54만 원에 불과해 노후 대책으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오늘 새벽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대질 조사했습니다. 김 지사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젠 특검이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 기자, 어제 대질 조사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술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특검은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공모에 대해 소개하는 8쪽짜리 문서를 양측에게 모두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서 뒤 두 쪽에는 킹크랩 극비라고 쓰여 있고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드루킹 김 씨는 2016년 11월 9일 이 문서를 김 지사에게 보여줬고 또 킹크랩에 대한 사용 동의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드루킹 김 씨의 주장인 거고요. 그렇다면 김 지사는 이 킹크랩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습니까? 네, 김 지사는 자신이 킹크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올 3월 드루킹 김 씨가 500만 원을 자신의 보좌관에게 줬다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낼 때 킹크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같이 협박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또 김 지사 측은 이 문서 뒷부분 두 쪽에 이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것이니까 서버를 일본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이 맞다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서 이 프로그램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존 드루킹 측의 진술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대질에서 또 하나 쟁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던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3월 김 지사가 일본의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해 3월이면 대통령 선거 이전인데 1년도 더 남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역시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거는 양쪽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이 관심사인데요. 일단 특검의 공식 입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대질 조사까지 끝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서 신병 처리 방향이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김 지사가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요. 50살 천모 씨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김 지사의 머리 뒷부분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옷도 끌어당겼는데요.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바로 제압이 됐는데 이 천 씨는 이번 김 지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1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특검 사무실에서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급 양복을 뇌물로 준 정황, 앞서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었죠. 오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진술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양복을 받았는데 양복점 직원이 치수를 재러 집무실까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200만 원대의 고급 양복과 현금 등 2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팔성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에 당시 상황이 언급돼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선 고급 양복과 관련해 비망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고급 양복점 직원이 치수를 재러 시장 집무실로 찾아온 것을 봤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팔성 전 회장이 같은 양복점에서 또 옷을 맞춰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또 이팔성 전 회장이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 뇌물 중 일부인 14억 5천만 원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대책에 미흡하고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지면서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60%대가 깨졌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58%를 기록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어제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0%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습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진 걸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지속되고 이렇다 할 경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더 집중하고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지금 처리를 기다리는 그런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습니다.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계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폭염으로 추석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압박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38명이 누구인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장만 알고 있습니다. JTBC가 명단을 작성한 권익위에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의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8일 권익위에 답변이 왔습니다.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로 들어가니까요. 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업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국회의원의 이름은 당연히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명단 대신 출장 일정 등 일부 다른 정보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요청한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위에서의 지침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쇄물은 취재진이 일일이 다시 복사해야 돼 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법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일로 요청하면 전자파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건 정보 공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민보다 국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에 낸 마지막 법안은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입니다. 하지만 그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더니 어제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까지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법안은 폐기될 상황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 의혹에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받은 특활비도 반납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노 의원은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숨지기 2주 전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영수증 첨부 없는 단 한 푼의 특수활동비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특활비가 이렇게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제 회동에서는 특활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수증은 첨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합의로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인 1대1로를 비난하면서 또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최후의 발악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 만찬에서 시 주석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1대1로를 모욕적 계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 무역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중국을 겨냥해 그 나라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이 스파이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1대1로 비판은 시 주석 면전에서 직접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에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환구시보는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 패권주의의 발악이라며 민주, 과학의 미국 전체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500억 달러 대 1,100억 달러 규모로 커진 관세전쟁은 유학비자로 확전한 모양새입니다. 첨단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 36만 명 중 42%를 차지하는 과학, 기술 분야 전공학생 15만 명에 대한 비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관, 환경, 노동, 소방 규정 적용 강화 등 사드식 보복으로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까지 더해지면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또 중국발로 이제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 따르면은 북한의 여행사들이 중국의 여행사들의 북한 단체 관광 중단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상황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지금 중국 외교가에서는 이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찾는 것 아니냐, 방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측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특파원, 이 방북설의 근거가 된 발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8일자 북한 국제 청소년 여행사 명예의 통지가 오늘 베이징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20여일 동안 평양의 모든 호텔이 수리로 인해 모든 단체 여행단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자 또 다른 통지문은 내일 11일부터 9월 5일까지 국가조치로 인해 북한 여행단 접대를 정지한다며 불편을 끼쳐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행사를 국내외적으로 성대히 치르기 위한 평양 주요 호텔들의 단순한 준비를 위한 여행 중단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광 중단 조치를 시진핑 방북설로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쿤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3일간 방북 당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3월 김정은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답방을 약속한 바 있지만 과거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 직전에 이 같은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지문이 이유로 든 국가 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잇따른 화재 사고에 BMW가 긴급 안전진단에 들어간 거는 42개 차종에 10만 6천 대입니다. 하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에서도 불이 나면서 그 기준이 제대로 정해진 건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차와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지만 리콜 대상이 아니라며 점검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BMW 서비스 센터를 찾은 이모 씨는 자신의 520D 차량에서 냉각수 누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잇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모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쳐야 되느냐 이랬더니 좀 애매하다. 누수 많이 되면 엔진에서 연기 난다는 거죠. 차 시동을 끄고 레카차에 실어서 가져오셔야 된다. 이 씨는 최근 리콜 소식을 듣고 다시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지만 안전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산 시기가 20일가량 빨라 리콜 대상이 아니란 이유에서입니다. 네, 1년 반 전에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불안하죠. BMW 코리아 측에서 준 기준은 이거다. 그게 다였어요, 답변이. 제가 20일 빠른 차라는 거죠. 이씨 차에 쓰인 부품이 리콜 대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BMW 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가 관리하는 정보여서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 적절하게 정해졌는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대차 아반떼와 르노 삼성 SM5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BMW 차량에 이어 차종을 가리지 않고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앞부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의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년식 아반떼 MD 차량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또 BMW도 차가 화재가 났나 보다 해가지고 보니까 현대자동차 불이 나가지고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차주는 밖에 나가 있었고요. 앞에 보닛 부분이 다 타 있었어요. 운전자는 급히 대피해 화를 피했지만 엔진 부위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차가 망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정비를 받으면서 엔진 오일을 넣은 뒤 덮개를 씌우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차량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엔 전남 담양의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달리던 SM5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서 타는 냄새 나더래요. 차를 갓길에 세우자마자 바로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르노 삼성자동차 측은 화재가 난 SM5 승용차를 받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습니다. 그런 만큼 북상 중인 14호 태풍 야기가 이 더위를 식혀줄 효자 태풍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태풍 경로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방향이 너무 달라 전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주 초반 움직일 경로에 대해 크게 3가지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이란은 중국 요동반도로 상륙해 신의주와 청진 등 북중 접경 지역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전국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고 서해안과 남해안, 중북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안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중국 내륙을 향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우 한반도엔 수증기 유입이 안 돼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이 북한 황해도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입니다. 폭염은 잠시 누그러들지만 강한 비바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향방도 앞으로의 폭염도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에 달려 있습니다. 더위를 가시게 해줄 효자 태풍이 될지 아니면 폭염이나 폭우로 피해를 끼치는 민폐 태풍이 될지 앞으로 다음 주 초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가마솥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 자동관측기에는 38.8도가 기록됐고 서울도 36도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대구는 28.8도로 한 달 만에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93명이 먹을 계란탕에 계란을 3개만 풀었던 유치원.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부실급식으로 공분을 샀던 경북 경산의 유치원 원장이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를 할 때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유치원을 차릴 수 있었던 건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정부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달걀 3개를 풀고 간식으로 사과 7개를 나눠줘 무리를 빚은 경북 경산의 유치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더니 교사 급여와 현장 학습비 등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돈을 빼돌린 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유치원 원장이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로 있을 때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돼 어린이집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을 때 비위 사실에 대해 따져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원 자격증, 그다음에 신원 진술서 그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횡령 여부나 이런 거는 더 알기 어렵고. 게다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 부정을 저지른 걸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한 원장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저희가 그 유치원에 보냈겠어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원장직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8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참상이 예멘 내전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전쟁인데 대가는 아이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이 버스에 폭격을 가해 최소 50명이 숨졌는데 희생자들 대부분이 여름 학교에 가던 10살도 채 안 된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병원에 실려온 어린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등에 책가방을 메고 치료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멘 북부 사다주 시장에서 아이들이 탄 버스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폭격을 가해 어린이 29명 등 최소 50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는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سواقين كالعادة كلهم مدنيين وكل الذي سقطوا مدنيين أطفال وأصحاب أعمال. 사우디군은 전날 예멘 반군 후티가 미사일을 쏘아 사상자가 나와 반격을 가했다며 반군이 어린이를 인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공격을 규탄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어른들의 전쟁에 어린이가 대가를 치러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정부와 이란이 후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갈등으로 2014년 발발한 예멘 내전은 2015년 사우디가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예멘에선 전 인구의 4분의 3에 달하는 2,2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 제2의 시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범고래가 죽은 새끼를 품은 채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로 17일째입니다. 새끼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보름이 넘는 기간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헤엄치는 범고래 위로 또 다른 범고래가 겹쳐 보입니다. 어미 범고래가 죽은 새끼를 물 위로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4일 이미 숨을 거둔 아기 범고래는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외신은 어미 범고래가 17일째 이렇게 죽은 새끼를 품고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남부거주 범고래종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건 3년 만입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기쁨도 잠시 아기 범고래는 태어난 지 30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남부거주 범고래는 이제 세상에 75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세팍타크로, 조금은 생소한 스포츠죠. 족구 같지만 배구 같기도 한 종목으로 4년에 한 번씩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고난도 기술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세팍타크로 국가대표를 이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협 영화를 보는 듯한 발차기, 영화 속 소림 축구가 떠오릅니다. 얼핏 보면 족구와 비슷하지만 공이 땅에 닿으면 실점하는 규칙은 배구를 닮았습니다. 발로 하는 배구, 세팍타크로는 강렬합니다. 발로 스파이크할 때 최고 시속은 100km를 넘나듭니다. 그 화려함 뒤엔 아픔도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선수들은 매트를 깔고 다치지 않게 떨어지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배구처럼 블로킹도 필수여서 선수들은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냥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오토바이 쌩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냥 복싱 선수들 옆구리 한 대 푹 맞는 그런 느낌으로 아파요. 세팍타크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종주국이라 맞설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선 인기 스포츠입니다. 1990년부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팍타크로 선수는 350명, 용품도 변변치 않습니다. 선수들은 태국에서 사온 세팍타크로 신발을 신고 보호대 대신 양말 속에 스폰지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나마 4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있어 국가대표로 희망의 하이킥을 날릴 수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오작동으로 펼쳐지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출입문을 닫는 순간 센서에 문제가 생겨 슬라이드가 펼쳐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경기도 하남시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약국 직원 등 모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문제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세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미국 정부가 공개한 과거 기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떨어뜨린 뒤 또 다른 지역에 세 번째 원폭을 투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니가타가 세 번째 투하 지역으로 추정되며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의 참상을 사진으로 본 뒤 계획을 실행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입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알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앞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그 폭행범 모습인데 알 수도 있는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폭행범을 알 수도 있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앞서 기사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김경수 지사 오늘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보시는 것처럼 폭행범은 김 지사의 머리를 때리고 그 뒤에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당겼습니다. 예. 이후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당시 김경수 지사가 입은 상처라며 이런 사진과 함께 백세 테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동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폭행범에 관련한 글이었는데요. 예. 해당 글을 보시면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이재명 지사 반대 집회를 진행한 천모 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앞서 키워드에서 말한 천 씨를 알 수도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 측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저 글 내용을 보면은 이 지사가 이제 천 씨를 아는 거는 이재명 지사 반대 집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천 씨는 김 지사를 폭행했고요. 또 이 지사 반대 집회를 했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 이유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그 이후에 알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천 씨가 올린 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천 씨는 한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대선 경선 이후에 지지를 철회하고 오히려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 측도 이 같은 이야기를 저희 취재진에게 해주면서 천 씨는 성남시장 때부터 최근까지 매일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잘 알고 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안 보여서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 봤더니 이렇게 특검 사무실 앞에 갔었던 거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글을 보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이 수사를 통해서 폭력 행위의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 이 이유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런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지사에 대한 폭행 이유는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더 밝혀지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막말의 결말입니다. 예, 워낙 정치권에 막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또 뭘까 싶긴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구의원의 막말인데요. 부산 전근양 부산 동구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예.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전 의원이 된 건 바로 막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경비원이 일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비원의 아버지 역시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해당 장면을 목격했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모두
모두 경비원이었단 이야기군요. 네, 모두 경비원이고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직 구의원인 이 전 의원이 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이기도 해서 이 경비업체에 전화해서 이 아버지 경비원을 다른 사업 중으로 전보 조치하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게 씻을 수 없는 막말을 줬다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막말로 결국 의원직까지 상실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의원 징계는 현행법에 따라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경고와 사과, 그리고 출석 정지, 마지막으로는 제명 조치가 있는데요.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앞서서 윤리특위가 열렸는데 윤리특위 전원은 모두 사명, 4번, 그러니까 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투표했다고 합니다. 예. 전 의원은 윤리특위에 나와서 자신은 이제 배려 차원의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지만 전 의원이 유족과 나눈 카톡 등과 비교해봤을 때 이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투표했다고 하고요. 결국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도 전 의원이 제명에 동의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로 보면은 의원이 제명된다는 거는 사실 뭐 자주 있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닌 건데 구의원 쪽에서는 이제 제명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제명 사유도 천태만상에 가까울 정도로 제각각이었는데요. 예. 먼저 지난해에는 같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해서 제명된 구의원이 있었고요. 예. 또 연 4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겨서 제명된 시의원도 있었습니다. 48%요? 네, 굉장히 고리를 받은 거고요. 또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지급해서 제명된 구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아침 한때 비가, 전남과 경남 내륙엔 오후 들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최악의 폭염, 전력 대책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